네, 헌법재판소가 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합니다. 오는 10일 혹은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최문석 YTN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탄핵 심판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선고일 당일까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네. 이렇게 의견이 지금 갈리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또 반대하는 의견이 또 여론전이 있어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 상당히 그 심리적 부담을 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면 미리 그 판결문을 써놓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진상 사건 같은 때 통진당 네. 그때도 굉장히 여론이 격화되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편결을 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아침 9시 반에 편결을 하고, 즉 편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을 할지 또 기각을 할지 각하를 할지 투표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걸 9시 반에 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바로 네.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그때도 두 가지를 다 써놨었죠.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을 모두 써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네. 선고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거든요. 평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판결을 하고 그날 선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도감청 장치라든 것이 모든 걸 해놓고 헌법재판관만 들어가서 평의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그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이 판결문을 쓰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말이 새나가면 예. 이것이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것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헌재가 이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국정원에서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그 사법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4급 그 간부가 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관계자들 만나서 재판관들의 어떤 견해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해서 이게 인용이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그런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시가 우병우 수석과 아주 밀접한 그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또 이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인용과 기각이 되면은 어느 지지 세력이건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일 업무가 시작되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국정원은 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국정원은 뭐 이건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탄핵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관에 대한 어떤 견해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현 정권의 사찰 의혹이 이번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난 12월 청문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전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예. 이런 국정원의 뒷조사가 있었다. 이게 당시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조항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이렇게 증언을 예.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도 불쾌하다 그런 대답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그때 보고 자료에는 대법원장이 누구누구랑 이렇게 등산을 갔다. 어떤 이해수 작가라든가 다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언론에도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였지만은 예. 그래도 국가정보원이 법에 어긋난 사실상 국가정보원은 대테러나 대공 이런 쪽만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인사나 이런 사적인 어떤 정보는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네. 근데 이 불법 사찰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보도가 되고 뭐 이런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재판관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글쎄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는 말이죠. 물론 예. 또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은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이거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죠. 하지만 네. 이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사찰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여론도 아니고 누가 시켰는지 뭐 이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번에도 조한규 사장에 의해서 국정원이 대법원장을 감찰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찰했다 이런 얘기가.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재판관들은 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차후라도 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내일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희 YTN이 최순실 씨 공소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 있는 뇌물 혐의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200여 차례나 등장을 한다고요. 네, 저 YTN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그 공소장에가 뇌물 부분 혐의가 한 20여 페이지가 된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이름이 이제 200여 차례 나온다는 네. 얘기죠. 그만큼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꺼번에 이제 공범적인 내용이란 게 이제 공소장 주 내용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 만났을 때 1차 면담 같은 있고 세 번째 만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서 그리고 유망주를 좀 길러달라 그런 게 1차 면담 때고요. 2차 면담 때는 전 회장사인 그 한화보다도 더 못하다.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독촉을 하면서 네. 삼성도 그룹 승계 작업을 하려면 이번 제 임기 동안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거래를 제시했다는 그 단서가 이제 그 공소장에 있고요. 예. 3차 면담 때는 보면은 그 박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재용 전 부회장이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그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주던가 그 어떤 민원을 그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공소장에 나왔다는 게 우리 단독 보도의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 공소장에도 이 얘기가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소장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모자로 보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면담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같이 적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명시를 같이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의율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돈을 주는 과정이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모자 이런 것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이 그래야 최순실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박 대통령과 공모를 해야만. 최순실은 그 민간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과 같이 최순실을 공소한 거나 기소한 거나 마찬가지로 최순실 기소장에 박 대통령 부분이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이 뇌물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뭐 자동적으로 함께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적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과연 경제적 공모자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특검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쩌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다투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대통령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누가 이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내일 이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이제 검찰로 다 수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지금 현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 이제 2기 체제를 갖춥니다. 형사부, 특수부 그리고 특별범죄수사부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에서 관여했던 수사관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보면 크게 이제 대통령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병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 삼성 외에 수사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될 건데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로 예상되고 또 다음 주 또 넘어갈 수도 있지만 탄핵이 어떻게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럼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다. 그럴 때 검찰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특검 수사본부 2기가 지금 맡아야 되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우병우 건도 지금 쉽게 말해서 아직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박영수 특검께서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우병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100% 영장이 받아질 것이다. 그건 하나의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외에 삼성은 뇌물 공여인데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특검이 수사 기간이 짧아서 네. 이게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나 롯데나 이런 쪽도 다시 들여다보고 그 기업 수사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각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 김순환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게 되겠죠. 네. 지금 이 특수본을 지휘하는 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어떤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그 검찰국장만 예. 천여에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김수남 검찰총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예. 또 직접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 통화를 한 것이 언제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같이 수사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윤곽근 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찰 수뇌부와 네. 통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수뇌부가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제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 특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벤치여 검사 때 그때 네.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검찰총장이 자체 비리 사건,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벤치여 검사가 바로 그 검사의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진경준 검사장 사건 그 검사 네.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금노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네.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우병우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대기업사도 남아 있고 박 대통령 수사도 남아 있고 최순실도 또 수사를 더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과연 특임 검사한테 맡기는 것이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은 다시 이제 저번에 수사를 했던 이 특수본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이 이렇게 불거진 이상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좀 이제 다른 검사들이라든지를 충원을 좀 저번에 검사들 바꾼다든지요.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의혹을 좀 부식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 검찰 같은 경우 또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점이나 했을 때는 검찰은 자기 조직 보호를 굉장히 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찰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된다 그러면은 네.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병우 라인과 관련되는 검사들까지 조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핵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배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수사팀의 독립성을 좀 보장하고 팀에서도 뭐 수사 의지를 국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네.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촛불 집회가 열렸죠. 2월 국회가 2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좀 대선 전국이 좀 달아오르고 또 촛불 집회에 대선 주자들이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지금 탄핵 전국에서 각 정당도 보면은 조기 대선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네. 다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뒷전이죠. 네. 2월 달에도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자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요구를 했지만은 사실상 그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특검도 이렇게 발의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서로 이제 또 바른정당에서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네. 형국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도가 나가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탄핵 기각에 따라서 그 대선 전국이나 정치권의 전국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네. 이게 3월 국회는 사실상
제 단기연으로는 네. 좀 공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2월 듭니다. 임시국회에 예. 이어서 2월도 이제 3월도. 공전이 됐는데 3월도 공전이 되면 말이죠. 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새 뭐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그 일은 안 하고 어쩌면 이제 대선 이쪽으로 다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고 또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네. 민생 법안이라든지 급한 법안,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선 주자들 또 대선 주자들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대선이 지금 뭐 완전히 그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미리 하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그 당리당략에 따라서 결국은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를 간다든지 네. 뭐 촛불 집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꾸 여론을 갖다가 부추기고 좀 격화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말이죠.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민의천이라고 그래서 결국 백성을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실 텐데 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탄핵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여론이 굉장히 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 지지층들은 좋아지면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커질 거고. 그러면 가장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대화 타협을 해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 관계인데 지금 현재 전국 상황에서는 당보다는 대선 후보들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지금 거론된 대선 후보들끼리라도 탄핵의 결정에 어떤 승복하겠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어떤 것에도 승복해서 좀 우리가 중심을 잡겠다. 그런 예. 것을 좀 얘기해 주면은 좀 국민 정서나 그런 게 좀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네. 봅니다. 이 정치인들만큼이나 집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집회, 태극기 집회도 나와서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장은 쓰레기 종이장에 불과하니 즉시 찢어서 버려야 한다. 탄핵 소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사기꾼이고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그 변호인 대리인단에 들어온 게 한 2월 중순경입니다. 예. 2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나와면서부터 강경호조를 많이 발언했죠. 그리고 저는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서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탄핵 결과에 대한 우리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 또 뭐 이건 대통령은 돈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한다. 이래서 불복하겠다 어떤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최근에도 어느 신문 기사에 봤더니 그 국회 측 그 변호인단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화장실에서 조우를 했을 때 국회 측 변호사가 그 김평우 변호사에게 재판관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방청석을 보고 얘기하면 텔레비전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네네. 그랬더니 그 뒤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관을 보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맞춰주는 네. 그런 데서 김평우 변호사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그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금까지 지내셨는데요. 이게 변협 차원에서 어떤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번에 이제 새로 구성된 그 집행부에서 네. 한번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 회의가 예. 지금 열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품위 유지를 할 의무가 있어요. 예. 변호사들은 말이죠. 그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 변호사로서의 어떤 법정에서의 품위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의 품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지금 그 좀 지나쳤다 언행이. 네. 그래서 그것을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언행 같은 거라든지 또 밖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변호사로서보다는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쪽에 굉장히 그 스타성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뭐 또 제가 뭐 어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새로운 집행부에서 논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 뭐 촛불 집회, 국민들의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친박단체죠. 박사모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박사모가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이름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을 폐기한 겁니다. 폐기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건데 네. 정당을 만드는 건 사실상 그렇게 그 기준에는 6개월 안에 5개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확보해요. 그럼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모, 그 박사모를 포함해서 탄핵 반대 세력에서 정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여기 정당에 들어갈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네. 국회의원은 지금 탄핵 그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은 정당이라는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그 발언의 어떤 강도를 세게 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제 박사모를 포함한 탄핵 반대 세력에서는 정당을 출범시키고 그러면 탄핵 심판 이후에도 이런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전국 정말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청와대로서도 또 국민들로서도 가장 긴장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문석 YTN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